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가계부채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계부채 얼마 넘었다, 얼마 넘었다는 그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기사가 이제 떠들썩하게 나오는데, 정말 이게 안전한 수준인가 한번 그것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채 규모, 제가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그때그때 늘 놀라요. 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가계부채 규모인데요, 가계부채 규모가 준 적이 있나요? 한번 보십시오. 가계부채 규모가 준 적이 있나요? 심지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에도 여전히 늘었어요.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있을 때도 늘었어요. 그죠? 가계부채 규모가 준 적이 없어요. 가계부채가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1468조 원에 다다랐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도 2018년 한 해에는 1500조 원 정도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 보여지는데요,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들 언론에선 뭐라 그래요?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다. 왜? 1000조 원 넘었으니까. 1000조 원 넘은 지가 벌써 2013년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가계부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조 원 돌파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 가계부채 1000조 원 돌파했어요. 문제인가요? 1100조 원 돌파했어요. 문제인가요? 1200조 원 돌파했어요. 1300조 원 돌파했어요.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인구는 안 증가하나요? GDP는 안 증가하나요? 나무 숫자도 증가하고 아파트 숫자도 증가하고 돌멩이 숫자도 증가할지 몰라요. 근데 가계부채는 늘면 안 되나요? 가계부채 규모만 가지고 가계부채가 는다, 문제다, 이렇게 언론이 나오면 잘못된 언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가계부채가 느는데 그걸 갚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쓰는 기준은 소득 대비 부채입니다. 소득 대비 부채. 물론 인구 대비 부채도 괜찮은 지표예요. 그죠? 인구가 느는데 가계부채도 늘어요. 근데 인구는 주는데 가계부채만 늘어요. 문제일 수 있죠. 자동차 대수를 넣어도 돼요. 분모에. 어쩌면 GDP를 넣어도 돼요. 경제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더 빨리 증가하는지, 이걸 보는 건 타당하죠. 단순히 가계부채 규모만 보면 안 된다. 그럼 지금 보는 거는 소득 대비 부채예요. 분모에 소득을 놓고 분자에 가계부채를 놨어요. 그러면 이 값이 이 빨간색 선인데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를 뜻하나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혹은 소득은 주는데 부채만 는다. 그죠? 근데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느리면 이거는 상승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상승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겠네. 근데 구체적으로 얼만큼 돼야 위험한 건지는 지금 따져보겠지만, 결국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니 언젠가 못 갚는 부채가 생겨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구나, 이걸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있는데 이걸 진단하는 굉장히 좋은 잣대가,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보세요. DSR입니다. 여러분, DSR은 꼭 상식적으로 이 의미를 기억하고 사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 아마도 이 개념은 오마이스쿨 강의 중에 돈 벌려면 빚을 져라라는 강연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상세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보면 가처분 소득을
분모에 둬요. 분자에는 원리금 원의의 원, 니은, 원리금 상환액을 둬요. 뭐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이게 DSR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구의 가처분 소득, 맞벌이다. 그러면 여러분 두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시면 돼요. 가처분 소득은 뭐냐? 가처분 소득은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다. 그러면은 통장에 찍히는 돈, 그게 이제 가처분 소득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혼자 번다. 외벌이다. 그러면 혼자. 맞벌이다. 그러면 두 명의 가처분 소득을 합하세요. 우리 집의 가처분 소득이 예를 들어서 나 200, 와이프 2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00이다. 그럼 400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죠? 위에는 뭐냐?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에요. 매월 갚고 있는 원금, 매월 갖고 있는 이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매월 50만 원씩 갖고 있어. 이자는 매월 10만 원씩 내고 있어. 그러면 50만 원 더하기 10만 원, 60만 원이 여기 들어가요. 그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집의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인데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정도가 5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이니까 DSR이 뭐다? 50%다. 이게 바로 채무상환 비율인데요. 이것은 부동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대출 규제에 있어서 DSR을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DTI도 도입하고 DTI도 적용하고 LTV도 적용하는데 DSR까지 적용해서 대출을 조금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높으면 대출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DSR까지 도입을 한 거다. 이것이 바로 채무상환 비율이라는 단어고요. 이것은 흔히 채무상환 능력을 진단하는 굉장히 범용화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금융권에서는 이 채무상환 비율이라는 지표가 40%를 넘었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값이 40%를 넘어서면 고위험군, 30에서 40% 사이는 위험군, 그래서 20% 이상은 그래도 안정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빚을 질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 40%는 넘어가지 않게 빚을 지셔야 된다. 빚을 져도. 그래야 위험하지 않게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쉽게 여러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빚이 없는데? 그러면 현재 채무상환 비율이 0이죠. 그죠? 근데 채무상환 비율이 0이지만 내가 1억을 빚진다 했을 때 매월 얼만큼 상환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나오죠. 그럼 그 값을 여러분 소득을 분모해 두고 원리금 상환액을 분자해 놓고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DSR이 몇 퍼센트 안 넘어가게 부채에 의존하는 것이 여러분 안정적인 가계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금융권에서의 잣대입니다. 저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걸 소개한 것 뿐입니다. 그럼 보시면 1분위는 흔히 말하는, 아주 쉽게만 말씀드리면 하위 20% 가구예요. 소득계층으로. 그래서 5분위는 가장 잘 사는 20%, 1분위는 가장 못 사는 20%. 근데 1분위 가구는 DSR이 어떻게 돼요? 채무상환 비율이 60%예요. 60%. 이거는요, 내가 100만 원 버는데 6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자, 물론 1분위 가구는 부채의 규모가 작아요. 부채가 몇 천만 원이에요. 1, 2천만 원. 혹은 몇 백만 원. 생계비 유지를 위한 부채죠. 성격이 달라요. 근데 이 5분위 가구는요, 투자형 부채예요. 그래서 몇 억이죠. 1억이 넘어갑니다. 평균 부채도 1억이 넘어가요. 부채의 규모는 많이 달라요. 그러나 원리금 상환액이 쉽게 말해서 100만 원 버는데 60만 원 갚고 있는 거고 10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죠. 고소득층은. 근데 저소득층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특히 보시는 것처럼 16, 17년 동안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다. 채무상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누구를 중심으로? 1, 2분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금리 인상 강연에서 이미 다뤘지만 거기서 상세하게 다뤘죠. 올해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 금리의 저점을 지나고 있죠. 작년 중하반기가 우리나라의 역대 최저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근데 금리가 반등하니까 특히 1분기 어땠어요? 비소비 지출이 늘었어요. 근데 여기 이 비소비 지출은 우리의 총 소비 지출, 소비액에서 소비 지출액과 비소비 지출로 나누는데 이 비소비 지출에는 흔히 말하는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내용을 뜯어보면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 특히 보면 변동금리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고소득층은 보통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해요. 그리고 보통 저리의 대출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별로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통 신용대출이고 보통 신용 수준이 안 좋으니까 2금융권, 3금융권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당국, 사실 이런 강연은 이제 정책 당국에서 더 많이 보셔야 될 내용이겠지만 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보다는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소득층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정책 대안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